부산 항만에 모인 수천 명의 인파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순간 거대한 전투함이 천천히 안개를 가르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장착된 이중 플라즈마 레이저 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현장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환호와 탄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드디어 독자적인 해양 방공 체계를 구축했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함상 연설에서 더 이상 우리 바다를 지켜줄 힘을 외부에 기대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필요하다면 적을 압도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죠. 이 장면은 국민들에게 마치 조선시대 거북선이 부활한 듯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았는데 그 분위기는 단순한 군사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바로 21세기 거북선의 귀환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산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방위산업이 이제 미국, 중국,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독자 노선을 걷게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주변국들의 반응이었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긴급 회견에서 동북아 안보 균형이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했는데 사실 이는 불안의 표현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방공망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죠. 중국의 반응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고에너지 무기 경쟁을 자극한다며 한국을 비난했지만 정작 중국 해군이 최근 선보인 레이저 체계는 아직 실험 단계에서조차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부산 시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 내세우던 해군 굴기 9호를 허물어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동맹국으로서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속내는 달랐습니다. 미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고위 장성들은 우리가 아직 검증조차 못한 체계를 한국이 앞질러버렸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이유로 긍정적으로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기술 주도권을 놓쳤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반응도 중요한 포인트죠. 60대 퇴역 장성들이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평생 꿈꾸던 자주국방이 현실화됐다며 눈물을 흘렸고 젊은 세대들은 SNS에 한국판 스타워즈 무기, 이제 우리도 초강대국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자부심은 단순히 방산 기술의 발전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화, 현대중공업, LI진엑스원 같은 기업들도 즉시 해외 주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히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의존하는 해양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맞습니다. 일본은 미군이 빠져나가면 방공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중국은 남중국해 확장 전략이 한국의 레이저 전투함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반응은 한국이 만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죠. 일본이 떠들어대는 이즈모급 항모개조는 사실상 미군의 승인 없이는 의미가 없고 중국이 과시하는 구축함 양산 능력은 양적 과잉일 뿐 질적 우위와는 거리가 멉니다. 반면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전장의 핵심인 에너지 무기를 먼저 손에 넣었습니다. 부산에서의 공개는 단순히 기술 과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전략 균형을 재편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를 아주 단순한 세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보고, 잠금, 제거, 시, 라, 킬입니다. 먼저 초고해상도 레이더와 EOIR,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가 24시간 내내 공중과 해상을 감시합니다. AI가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드론인지, 순항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분류하고 위험 우선순위를 즉각 매겨버립니다. 이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죠.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SM-3 요격 체계처럼 발사 버튼을 누르고 미사일이 날아가 도달하기까지 몇십 초가 걸리는 방식과 달리 레이저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한 발사체가 감지되는 순간 두 개의 레이저포가 동시에 목표를 배정받습니다. 하나는 즉각 잠금을 걸고 에너지를 집중 발사하고 다른 하나는 차순위 목표나 혹은 동일 표적의 다른 취약 지점을 조준합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 위협에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가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한번 따져봅시다. 일본이나 중국이 수십, 수백 대의 드론 혹은 적어도 순항미사일을 쏟아부을 경우 전통적인 미사일 요격 체계는 비용과 물량에서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고 잠금 제거 방식은 실시간 판단과 동시 다발 대응이 가능하므로 적이 아무리 수적 우위를 내세워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죠. 여기서 저는 미국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미국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단일 포대, 싱글 마운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애초부터 두 개의 포를 동시에 설치하여 병렬 대응을 체계의 기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무기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장 철학의 차이라고 봐야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재장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미사일 요격기는 한 발 쏠 때마다 수백만 달러가 증발하고 다시 장전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에너지만 확보되면 수십, 수백 발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빠른 무기가 아니라 경제성 면에서도 일본이 중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빛의 속도라 해도 실제로는 기상 조건, 목표의 소재, 전자전 환경 등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일부 드론에 반사 코팅을 입힌다든가 일본이 전자전 교란을 시도한다면 레이저가 제대로 목표를 잠그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라 이를 AI 기반 C4 ISR 네트워크에 통합했습니다. 즉 하나의 센서가 교란되면 다른 센서가 보완하고 표적의 소재 특성을 학습하여 출력 강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반사 코팅을 입혔다고 해도 동일 지점을 반복해서 조준하면 결국 표적은 무력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한국이 축적한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의 힘입니다. 단순히 활력이 2배가 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이 두 개의 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위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수백 기의 드론과 적어도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투입하는 훈련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도 자체 방어 능력은 미약하지만 미군과 합동으로 포화 공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 단일 포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위협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값싼 자폭 드론을 수백 대 이상 동시에 투입할 수 있고 중국은 적어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하여 전자전 공격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 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일 포 체계에 의존한다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상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포를 설치하여 병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연적 선택이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주요 거점, 특히 부산과 포항 같은 항만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중심지입니다. 부산항은 LNG 수입의 절반 이상, 반도체 수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드나드는 관문이고 포항은 철강 산업의 심장입니다. 만약 이곳이 UAV나 미사일 공격에 노출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 피해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포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복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보험인 셈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굳이 두 개의 포를 달 필요가 있느냐,
출력만 높이면 단일포도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력만 올리면 에너지 소모와 냉각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장시간 교전 시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두 개의 포를 병렬 배치하면 분산 운용이 가능하고 에너지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일포 강화로는 책상 위의 이론일 뿐 실전에서는 두 개가 훨씬 합리적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동시다발 전장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자전 드론을 다수 운용하고 있고 일본조차 미국의 지원을 받아 스웜 드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단일포 체계로 대응한다면 상대가 단일에서 2분 만에 수십 기를 투입했을 때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포가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잠그면 적의 공격은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즉, 두 개의 포는 단순히 화력 강화가 아니라 생존 보장 그 자체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해군 전력 운용의 효율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항모전단을 방어할 때 레이저 포 하나는 항모 자체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하나는 호위함 쪽으로 향하는 표적을 막는 식으로 임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 한 척의 전투함이 사실상 두 척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일본이나 중국이 함정 숫자만 늘리며 허세를 부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적 우위입니다. 사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탑재해도 표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한국은 이 부분에서 이미 독보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해군이 운용하는 최신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EO-IR 센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연결된 X밴드 기지와 군용 위성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부산 앞바다에서 날아드는 작은 드론 하나도 즉각 포착할 수 있고 동시에 100km 밖에서 접근하는 순항미사일까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실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제공 이지스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자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연동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중국은 위성 숫자를 늘리며 양적 과시를 하지만 데이터 처리 속도와 신뢰성은 한국에 한참 못 미칩니다. 반면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국내 기업들이 협력해 이미 민간 5G, 6G 네트워크 경험을 군사용으로 접목했습니다. 이 덕분에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표적 탐지에서 레이저 발사까지의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집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죠. 단순히 무기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발견에서 파기까지를 하나의 사이클로 묶어내야 하는데 한국은 이를 C4ISR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즈, 컴퓨터즈,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리카너선스 즉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체계를 단일 프레임워크 안에 녹여낸 겁니다. 이렇게 되니 적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투입해도 AI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두 개의 레이저 포에 각각 명령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수초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적이 센서를 교란하려 한다면, 즉 강력한 전자전 공격을 가한다면 이 체계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은 미국에 전적으로 기대고 중국은 대규모 전자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한국의 네트워크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점을 고려해 다층 센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가 전자전 공격으로 일시적으로 교란되면 EO-IR 센서가 보완하고 그것마저 차단되면 군용 위성이 데이터 링크를 이어받습니다. 또 모든 정보는 분산형 AI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한 개 지점이 마비돼도 전체 네트워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중앙 집중식 구조라면 쉽게 마비될 수 있겠지만 한국은 민간 IT 강국의 경험을 방산에 적용해 이미 분산 처리와 자율 보안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군 융합입니다. 삼성, LG, 하나 같은 대기업들이 민간에서 쌓은 반도체, 광학, 인공지능 기술을 군에 접목했기 때문에 이런 통합 네트워크가 가능해진 겁니다. 사실 일본은 민간 기업과 방산의 벽이 두껍고
중국은 군의 폐쇄성이 심해 협력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이와 달리 개방적 협력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밀한 탐지 타격 사이클을 구축한 겁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제해상 교통로 보호와의 연관성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수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LNG, 반도체, 자동차 운반선 등이 하루에도 수백 척씩 동해와 남해를 오갑니다. 만약 이 물류망이 공격당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는 단순히 군사적 장치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안전벨트이기도 합니다. 포항, 부산, 울산 같은 거점이 바로 이 체계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강력한 안도감을 줍니다. 레이저 무기는 사실상 에너지 무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부산에서 공개한 전투함은 단순히 레이저포 2개를 얹은 선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체 설계, 발전기 용량, 배터리, 슈퍼커패시터 같은 저장 장치, 열 관리 시스템, 전력 분배 제어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 교전 상황에서는 추진용 엔진 출력을 순간적으로 낮춰 무기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분배할 수 있는 전력 우선 모드를 채택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트릭이 아니라 전술적 선택입니다. 항해 속도를 약간 낮추더라도 목표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준다는 판단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현실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장기 교전이 이어져서 수차례 연속 발사가 필요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전력을 보충하겠습니까? 해상에서 무작정 발전 용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냉각과 열 관리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고출력 레이저는 발사 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제때 시키지 못하면 출력 저하나 장비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어떻게 설계적 한계를 극복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은 이를 대비해 다중 보완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선박 자체 발전 용량을 늘리는 모듈형 전력팩을 적용했습니다. 필요시 추가 모듈을 장착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설계해 정비성과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대용량 배터리와 슈퍼커패시터를 병행 사용해 순간 고출력 수요를 흡수하고 저부하 시에는 재충전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죠. 셋째, 열 관리는 해수냉각과 공기냉각을 병용하며 주요 부품은 교체 가능한 모듈로 설계해 고장 시 현장 복구를 쉽게 했습니다. 이는 현대중공업 DSM이 한화 같은 국산 조선 이 방산기업에 집적된 엔지니어링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보급과 유지 측면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전력 모듈이나 고성능 배터리의 소모, 노후화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장거리 작전이나 해외 파병 상황에서 한국의 보급망이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요? 중국은 자원과 인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일본은 미국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하려 들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국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미 대형 조선소와 전력 시스템, 배터리,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전시에도 신속히 교체의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해군은 항만 기반의 에너지 리로케이션, 에너지 리서플라이, 운영 절차를 마련해 작전 중에도 근해 보급함이나 항만에서 신속 충전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작전 시에는 동맹과의 협조를 통해 보급 루트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핵심은 자급 능력입니다. 중국이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은 민간 산업의 기술력을 국방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목한 사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력 우선 전략은 전장에서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예컨대 항해 속도를 줄여 무기를 우선 가동하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반대의 선택을 하면 무기 지속력이 떨어지겠죠. 이런 선택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승부처일 듯합니다. 또한 적이 전력 공급을 직접 겨냥한 공격, 예를 들어 발전기나 배터리 창고를 타격한다면 시스템 전체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일 실패점을 제거하는 아키텍처를 택했습니다. 전력통신 냉각 등 핵심 서브 시스템은 분산형으로 설계되어 한 지점이 손상돼도 전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요 기기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교체 가능한 모듈로 되어 있어 현장 정비성이 높습니다. 전력 우선 모드는 전술적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혹은 지휘관의 직접 명령으로 전환되며 AI는 전력 수요를 예측해 미리 충전 분배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단순한 공학적 해결책이 아니라 전투 운용 철학의 변화입니다. 어둠이 깔린 밤, 항만의 등대 불빛만이 깜박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은 소형 자폭 드론 수백 대를 일제히 투입하여 항만과 정박 중인 함대를 동시에 교란히 타격하려 합니다. 이른바 스원 공격은 값싸고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전통적 방공 체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공개된 쌍열 플라즈마 레이저 전투함은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먼저 통합 센서망이 드론 무리를 포착하면 AI는 즉시 위협도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두 개의 레이저 포는 격렬로 작동하여 하나는 선단 방향에서 날아오는 대량 드론을 넓은 영역에서 연속적으로 소멸시키고 다른 하나는 고가치 표적 예컨대 지휘 통신 장비나 연료 저장고를 향하는 드론을 정밀 타격합니다. 이 과정은 빛의 속도로 일어나며 비용 대비 효과는 전통 요격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전통적 요격 체계를 사용한다면 표적 하나를 요격할 때마다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소비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하루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어치의 요격탄이 사라지는 반면 레이저는 소모품이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전력만 확보되면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대응이 가능하죠. 또한 야간에는 EO/IR 센서와 연계한 영상 식별 능력이 더 강해지므로 오탐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의 유지비, 전투 지속력 측면에서 획기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습기와 해무, 소금기 등 환경 요소가 레이저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이 열반사 코팅을 입힌 드론을 사용하거나 전자전으로 EO/IR을 교란할 경우 표적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시스템이 이러한 교란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한국은 이미 다중 센서 퓨전과 AI 학습을 통해 여러 센서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한 센서가 약화되면 다른 센서가 보완하고 AI는 패턴을 인식하여 반복적 위협을 빨리 학습합니다. 실전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적이 수백 대의 드론을 두 파로 나눠 동시에 진입시키면 레이저 두 문으로도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작전적 분산과 연계 방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단일 함정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근해의 여러 함정과 연계하여 레이저와 전통적 대공무기를 혼용하는 것입니다. 즉, 레이저는 값싸게 빠르게 광역 소멸을 담당하고 요격 미사일은 돌발적 고위험 표적을 남겨두어 처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방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비 전력과 보조 플랫폼을 활용해 연속 대응 능력을 유지합니다. 보급함이 배터리 교체를 지원하고 인근 호위함들이 전자전, ECM으로 드론의 유도 신호를 교란하면 드론은 효과적으로 기능을 상실합니다. 중국처럼 단순히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은 한국의 네트워크 기반 방어와 AI 우선순위 체계 앞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일본 역시 미군에 의존한 요격 체계로는 이런 수원 공격을 장시간 막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군 협업으로 보급이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편 국제법적, 윤리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비전 장비로 분별 식별을 할 때 민간 선박이나 무고한 항로를 오가는 상선과의 충돌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한 드론이 민간 항로와 섞여 운용될 경우의 규칙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ROE, 교전 수칙, 국제적 협력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저고도에서 접근하는 순항미사일과 저고도 탄도탄 또는 포물선 변형 탄도 계열은 전통적 방공 체계를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위협입니다. 레이더의 지평선 한계와 지형 은폐, 그리고 스텔스형 설계로 인해 탐지 시점 자체가 늦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대응 시간이 크게 줄어들죠. 부산에서 공개된 쌍열 플라즈마 레이저는 바로 이 시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합니다. 하나의 포는 표적을 초기에 포착해 표면을 태워 구조적 약화를 유도하고
에블러티브 스트라이크. 다른 포는 표적의 유도 장치나 동체의 결정적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발의 물리적 파괴가 아닌 연속적 약화 마비의 과정으로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제약을 생각해 봅시다. 순항미사일은 저속 저고도로 불규칙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탄도 계열 미사일도 최종 단계에서 급격히 변칙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레이저가 표면을 약화시키는 동안 목표가 회피 기동을 하면 어떻게 하죠? 또한 탄두가 열에 강한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표면 손상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운용 철학은 약화분의 연계 경멸입니다. 표면에 반복적으로 에너지를 쬐어 구조적 스트레인을 누적시키면 보호막의 열관리 시스템이 과부하되어 결국 내부 전자장치가 오작동하거나 탄두의 안정화 장치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두 번째 포는 탄두의 유도부의 탐지부를 정밀히 겨냥해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단일 플랫폼에서 AI가 실시간으로 판단이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회피 기동이 감지되면 레이저 출력과 조준을 즉시 재배치해 추적을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시간을 사서 치명적 결함을 유도한다는 전략이군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현실적 상황을 상정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적이 복합 위협을 구성해 적어도 순항미사일과 함께 고속 적외도 탄도탄을 동시에 섞어 보낸다면요. 레이저 두 문으로도 분산된 위협을 동시에 막기 어려울 텐데요. 그럴 때야말로 한국의 다층 방어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레이저는 적어도 이 저속 위협을 우선적으로 값싸게 제거하고 고속 탄도탄에 대해서는 SM 계열 요격 체계나 PAC 등 전통적 키네틱 무기가 맞습니다. 즉, 레이저는 초기 약화와 대량 저가 표적 처리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가의 요격탄을 아끼고 동시에 고위험 표적에 대한 요격 자원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분업화가 가능하기에 단일 전투함이 많은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이 같은 병렬 연계 개념을 따르지 못하는가? 그들은 왜 한국처럼 효율적인 조합을 빨리 만들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중국은 양적 팽창에 집중해 플랫폼과 병력을 늘리는 데 치중했지만 정교한 AI 연동, 반도체 기반의 정밀 타격 알고리즘과 같은 질적 역량은 아직 못 따라왔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전적으로 미군 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 SK 등 반도체 역량, 한화 LIG 같은 방산 기술,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이 결합되어 질적 통합을 일찍 실현했습니다. 즉, 두 문을 통해 순항미사일 적어도 탄도 위협을 처리하는 능력은 한국만의 독창적 운용체계에서 나옵니다. 레이저가 엄청난 기술적 슈처럼 보이니 일부에서는 키네틱, 투사체, 무기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설계 철학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레이저는 값싸고 빠르게 다수의 경량 표적을 처리하는 데 탁월하지만 고고도 초고속 복합 유도탄 같은 일부 표적에는 여전히 키네틱 요격 체계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천궁, 촌공, 계열 PAC, ESM 계열과 레이저를 역할에 따라 조합하면 한층 견고하고 비용 효율적인 다층 방어망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는 먼저 포화 공격에 대다수 적과 표적을 정리하고 이후 남은 고위험 표적에 대해서는 SM6나 PAC 3가 결정타를 가하는 식입니다. 좋은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전에서의 임무 분담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AI가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표적을 할당하는 걸로 설명했는데 인간 지휘관의 판단은 어디에 남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자동화에 전적으로 맡기면 오판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사람 중심이면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AI 인간 협업입니다. 시스템은 초단위로 표적을 분류하고 권장 행동을 제시하지만 중요한 규칙과 예외는 인간 지휘관이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형적 시나리오에서는 AI가 먼저 레이저로 처리 가능한 표적을 자동으로 할당해 즉시 대응하고 동시에 인간은 남은 표적들 중 전략적 의사결정 예컨대 민간 선박 근접 여부나 고위험 자산 방어 우선순위들을 판단합니다.
이런 분업은 일본과 중국의 모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국은 중앙통제형으로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둘 다 한국처럼 유연한 AI 인간 협업 모델을 갖추진 못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또 한 가지 실전적 고려사항은 자원 절약입니다. 레이저가 고가의 요격탄 소비를 줄여준다고 말했지만 키네틱 무기에는 재고, 보급, 정비 주기가 있고 연합작전에서는 미군 동맹과 탄약 공유 전력 분담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레이저로 비용을 낮추면 동맹국과의 협력 구도도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전략적 이득이 발생합니다. 레이저가 기본 방어를 맡아 요격탄을 비축하면 한미연합에서 미군이 한국에 제공해야 할 요격 자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동맹 관계의 대등성을 높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 지속력 면에서 한국 함대가 독립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은 전장 초기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요컨대 레이저는 단순 무기가 아닌 외교의 안보 레버리지로 기능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연합훈련이나 작전 시에는 어떻게 협업을 표준화합니까? 미국의 이지스 전단, 해병대의 요격자산, 한국의 레이저 전투함, 이 모든 것을 통합하려면 공통의 데이터 규격과 훈련 루틴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한국은 이미 한미연합훈련에서 레이저 플랫폼의 작전 절차와 인터페이스를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C4 규약을 바탕으로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레이저가 처리 가능한 표적군을 사전에 정의하여 혼선 없이 자동 할당되도록 표준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오히려 표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또 다른 우위를 제공합니다. 일본은 미국에, 중국은 내부 표준에만 의존하는 반면 한국은 동맹과의 실전적 호환성을 담보하면서도 독자적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 설계와 통합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해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R&D 사이클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실험실 시뮬레이터 단계에서 레이저 출력 냉각 에너지 분배 알고리즘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후에는 항만 인근에 지정된 시험구역에서 소규모 드론 목표체를 상대로 해상 실사격 시험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의 LI진엑스원 같은 방산업체는 전력 모듈과 광학 트래킹 시스템을, 현대중공업 DSME는 플랫폼의 구조적 안정성과 모듈 교체성을 책임집니다. 민간의 반도체 AI 기업들은 데이터 처리, 학습 알고리즘을 제공해 시스템이 실제 표적을 어떻게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두는지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저는 실험실 시험과 바다 시험 사이의 갭, 특히 환경 변수에 따른 성능 저하를 어떻게 좁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바다 위는 염분, 습기, 파고, 기상 변화가 심한데 실내에서의 성공이 곧바로 실전 성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갭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확대 시험, 피델러티 램프업 전략을 썼습니다. 초기에는 실내 챔버에서 기초 물리 검증을 마친 뒤 다음 단계로는 육상 해안가에 통제된 범위에서 소규모 표적을 대상으로 시험합니다.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재학습시키고 냉각 전력 분배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이후에는 근해의 한계 해역 예컨대 북쪽 해역이나 남해 특정 블록에서 기상 변화와 파고를 인위적으로 모사한 조건에서 장시간 연속 발사 시험을 반복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합동훈련과 연동된 실전 모의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나 국내 연안 방어훈련에서 실제 함대와 연계해 시스템을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성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에너지 레이저를 다루는 만큼 오작동이나 민간 피해의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항만 근처에서 시험을 진행할 때 민간 항로와의 충돌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안전성은 최우선 원칙입니다. 모든 해상 시험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국방부의 해양경찰, 항만 당국의 협조하에 진행됩니다. 시험 구역은 사전에 완전 차단되고 주변 선박은 우회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비활성화 모드에서의 낮은 출력 시험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출력과 교전 시간을 늘리는 게이지드인, 그레조엘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민간 항로 인근에서는 모의 표적과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해 레이저 효과를 시연하고
실제 고출력 발사는 완전 통제 구역에서만 진행합니다. 이런 엄격한 절차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합니다. 기업, 연구소, 군이 협업한다고 하셨는데 연구, 개발 과정에서의 정보 기술 보호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특히 해외로의 기술 유출 우려나 내부 협력 과정에서의 분업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민군융합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보안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핵심 설계와 알고리즘은 국방 전용 네트워크에서만 처리되며 민간 기업은 비핵심 모듈이나 상호 운용성 표준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분리됩니다. 또한 기술 이전과 수출에 관한 엄격한 정책을 도입해 전략적 핵심 부품은 국내 생산 관리 체계 안에 묶어둡니다. 결과적으로 한화, 현대, LIG 등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상업적 버전과 군사적 통제 버전을 병행 개발할 수 있어 경제적 이득도 창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검증하나요? 많은 국가들이 공개 불투명 전략을 섞어 쓰곤 하는데 한국은 어떤 투명성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전략적 투명성을 지향합니다. 전량 비공개로만 운영하면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의혹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성능 지표, 예, 탐지 응답 지연 시간, 표적 무력화 성공률 등는 검증 기관을 통해 검토받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요약된 형태로 공개합니다. 동시에 한미 이타자 간 군사 협력체와의 데이터 공유 검증을 통해 성능을 상호 확인받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 우위를 주장하되 책임 있는 주체로서 행동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레이저 무기가 빛의 속도로 목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만능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현실의 바다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해무, 바다 안개, 소금 에어로졸, 강한 비, 파고와 스프레이, 그리고 대기 난류, 섬의 블루밍은 레이저 빔의 전파 특성과 집광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예컨대 부산 앞바다처럼 해류와 기상 변화가 잦은 해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대기 투명도가 크게 변동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동성은 곧 유효 사거리의 축소와 빔 집중력 약화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해상 환경을 고려한 운용 규범과 기술적 보완이 없다면 레이저의 전투 효과는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자면 소금 입자와 바다 스프레이는 레이저 빔의 산란을 일으켜 에너지 손실을 유발합니다. 특히 잔잔한 밤바다가 아닌 풍랑 속에서는 빔이 목표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또한 열층, 섬의 레이어으로 인한 빔의 휘어짐, 즉 섬의 블루밍은 고출력 연속 발사 시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질문입니다. 이런 환경적 제약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더 강한 레이저를 만들자는 해결책은 비용, 무게, 열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다층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 광학 이레이저 공학 측면에서 적응 광학, 어댑티브 앞틱스, 과고출력 펄스 운영을 도입했습니다. 대기의 난류가 심할 때는 펄스 형식으로 에너지를 쪼개어 전달하고 적응 광학이 실시간으로 빔 위상을 보정해 빔 확산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다중 파장, 복수 파장, 전략을 적용해 특정 파장의 흡수 산란 특성에 따라 최적 파장을 선택합니다. 소금 입자가 많은 해역에서는 특정 파장의 투과도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기술적 대응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는 어떤가요? 예컨대 기상 악화 시에도 항만 함대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운용 정책을 바꿔야 합니까? 단순히 레이저에만 의존하면 위험할 텐데요. 전술적 보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은 상황별 표준 운용 절차 SOP를 마련해 레이저 효율이 낮아지는 조건에서는 즉시 키네틱 유격 체계와의 역할 전환을 실시합니다. 또한 기상 예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레이저의 우선 투입 시점과 위치를 미리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해무가 예상될 때는 레이저 플랫폼을 항만 외곽에보다 고지대 혹은 파도 영향이 적은 측면로 배치하거나 그네에 위치한 호위함들과 레이저 타이밍을 조율해 표적 유입 경로를 조절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은 한국 해군의 운용 훈련에서 철저히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지, 보수 측면에서의 부담도 커질 텐데요. 해상에서의 고출력 장치 유지 보수, 광학부의 부식 문제, 냉각계의 효율 저하 등을 항시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보급 정비 체계는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핵심은 예방정비와 모듈화입니다. 광학 발전 냉각 계통은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모듈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금 성분이 쌓이는 광학 유닛은 선상에서 간단히 교환할 수 있고 주요 열교환기는 항만에서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예비 부품과 전용 정비 선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만 기반의 클린데이를 확보해 고출력 시험과 정비를 안전하게 수행합니다. 이는 현대중공업 EDSME의 조선 이 정비 역량과 한화 등 방산업체의 생산 유지보수 인프라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환경을 고려한 국제적 규범이나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예컨대 해상에서 레이저 사용이 민간 항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인근 국가 해역으로의 영향에 대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내법과 국제해양법에 기초한 엄격한 운용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고출력 발사는 통제 구역 내에서만 허용하고 주변 국가의 해상 교류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전 통보와 협의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국제적 신뢰 형성을 위해 시연이 시험의 일정과 안전 프로토콜을 공개하는 전략적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출력 플라즈마 레이저를 탑재한 전투함이 실전에 투입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아군 피해 제로 원칙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안전 운용 규칙이 없으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해군은 두 가지 안전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작전 중 함정 갑판 상부와 특정 구역은 레이저 배제 구역으로 설정하여 승조원이 진입할 수 없게 합니다. 둘째, 발사 절차는 다중 인증 방식을 통해 작동되며 전력 공급이 냉각 이 조준 단계 모두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발사 차단이 걸립니다. 이런 절차는 단순히 서류상 규정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몸에 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용 중 전력 장애나 냉각 계통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전투 상황에서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데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 3중 안전망을 두었습니다. 첫째, 전력 계통은 이중화되어 있어 메인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보조 모듈이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둘째, 냉각 계통은 해수익 공기 예비 냉각팩 3가지가 동시에 운용 가능해 하나가 손상돼도 나머지가 기능을 유지합니다. 셋째, 발사 중단 모드가 가동되면 즉시 무기는 안전 모드로 전환되고 재가동은 지휘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적의 공격이나 기술적 이상에도 아군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정비와 보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광학부 렌즈에 소금기와 먼지가 쌓이면 출력 효율이 급감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본이나 중국의 해군은 장비 정비 소홀로 성능 저하 사례가 종종 보고되는데 한국은 차별화된 체계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국 해군은 예방 정비,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광학부는 모듈화된 렌즈 교체 시스템을 도입해 선상에서도 간단히 교체할 수 있으며 일정 시간마다 필수적으로 점검 및 세척 절차를 수행합니다. 또한 해수에 의한 부식 방지를 위해 특수 코팅과 자동 세정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핵심 부품은 국내 조선소와 방산기업의 정비센터에서 빠르게 교체, 수리할 수 있도록 보급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처럼 미군 정비소에 의존하거나 중국처럼 부품 공급망이 불안정한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장점입니다. 안전 훈련 부분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새로운 무기 체계는 승조원들이 실제로 다루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혹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없을까요? 훈련은 실제 작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모든 승조원은 함정 배치 전 레이저 운용 전문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비상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전력 공급 차단, 냉각 계통 고장, 표적 지정 오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각 상황에서의 표준 절차를 자동 반사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민간 항로 근처에서는 민간 보호 훈련을 별도로 진행해 오탐 오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정을 몸에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대비해야 합니다. 적이 한국의 쌍열 플라즈마 레이저 전투함을 보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형적 대응책은 대략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수량을 통한 압도, 스웜 포화 투입. 둘째, 표면 반사의 내열 코팅을 통한 레이저 무력화 시도. 셋째, 센서 교란이 전자전, ECM으로 보고 단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넷째, 사이버 공격이나 전력 인프라 타격으로 운용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전략. 다섯째, 기만 이 섀도우 표적, 섀도우 드론, 미끼를 섞어 우리의 우선순위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술입니다. 이 모든 시도는 현실적이며 이미 여러 군사교리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특히 내열 코팅과 전자전 교란이 현실적 위협이라고 봅니다. 적이 표면에 반사재를 쓰거나 EO/IR을 교란하면 레이저의 효과는 급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전력 공격은 한 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은 이를 얼마나 대비했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우선 표면 반사 내열화 문제에 대해선 기술적, 전술적 양면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적응형 출력 제어와 펄스 형식, 복수 파장 전환 등으로 단일 반사 코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표적에 반복적, 누적적 에너지를 가하는 방식으로 단일 반사로는 무력화할 수 없게 설계했습니다. 즉, 단순 코팅으로는 버티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자전과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적이 강력한 ECM을 퍼부어 센서를 무력화하거나 통신 암호를 해독하여 오도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강점은 센서의 다중성과 분산형 네트워크입니다. 레이더 EUIR 위성이 해상 음파 센서 등 서로 다른 물리적 원리를 가진 센서들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축이 교란되더라도 나머지가 보완합니다. 사이버 측면에서는 군이 방산 네트워크의 분리 격리, 내부 검증 프로토콜, 오프라인 검증 루틴 등으로 공격 표면을 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일 실패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이리어를 없애는 설계 철학입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위협은 적이 전략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발전소, 보급선, 항만 전력 설비를 쳐서 레이저의 운용 지속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 한국은 어떻게 자금 능력을 보장합니까? 한국은 이미 전력 모듈의 모듈화 이동화, 예비 발전 장치 분산 배치, 민군 공용 에너지 스테이션을 통해 탄력적 보급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작전 중에는 중요 설비를 은닉이 분산시키고 민관이 협력하는 재난형 복구 프로세스를 가동해 빠르게 복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력 공격이 위협적이긴 하나 완전 마비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적이 외교적 비군사적 수단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 예컨대 국제 여론전, 기술 수출 통제 요구, 연합국과의 협력 약화 시도 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한국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군사적 대응만으론 부족합니다. 외교의 경제적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략적 투명성의 규범 준수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동시에 기술 수출 통제에 대비한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동맹 네트워크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방위산업의 민간 상업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쌍열 플라즈마 레이저 전투함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억지력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로 고려되는 곳은 당연히 부산항입니다. 부산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LNG, 석유의 반도체 물류의 절대 다수가 오가는 생명선입니다. 이곳에 배치된 레이저 전투함은 항만과 정박 중인 선박, 그리고 항만을 노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드론 위협을 차단하는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부산만이 아니라 포항, 울산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포항은 철강 산업의 심장이고 울산은 에너지 조선업의 중심지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해를 무대로 벌이는 잠재적 해상 봉쇄 시도에 맞서 이들 항만을 지키는 것은 곧 국가 산업 기반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몇 척을 배치해야 충분할까요? 단일 기지에 한 척만 배치하는 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주요 항만마다 한 척 이상의 전투함이 교대의 순환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 배치 기동 예비대 개념을 도입해 일부 함정은 특정 항만에 고정 배치하고 일부는 기동부대로서 해상 수송로를 따라 순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해협을 지나는 LNG 수송로는 중국 잠수함 활동이 빈번히 포착되는 곳인데 이 구역에 레이저 전투함을 배치하면 단일 항구 방어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물류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동북아 무기 경쟁을 운운하며 반발할 테고 중국은 자국 수송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압박에 나서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배치 전략이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즉, 우리 수송로와 기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이지 남의 수송로를 위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외교적 정당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의 강점입니다. 공격적 무기가 아니라 수송로 방어용이라는 명분은 국제사회가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도 이익을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수송로를 지켜낸다면 미 해군이 부담해야 할 임무가 줄어들고 이는 곧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내심 당혹스럽겠지만 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배치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함대 작전 배치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항만 방어에만 쓰기엔 너무 아까운 전력 아닙니까? 원양 작전이나 해외 파병 시에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함대 작전에서 레이저 전투함은 다층 방패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항우전단과 같은 대규모 기동부대에 합류하면 레이저는 대량의 적과 표적을 걸러내고 고가치 요격탄은 고위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병 시에는 기지 기항지 방어를 전담하며 특히 한국의 주요 해외 거점 예컨대 중동, 동남아 물류 거점줄 지키는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활용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에서 독자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 중국, 미국 모두 즉각 반응했고 이 반응은 곧 지정학적 파급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동북아의 군비 균형이 깨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작 일본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자력 대응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고에너지 무기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난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자국의 연구개발 속도가 한국에 밀렸음을 인정한 보고서를 군 내부에 배포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동맹국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했지만 미국 언론은 워싱턴이 군사기술의 선도권을 한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단순한 외교적 긴장으로 끝날까요? 저는 오히려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일본은 자체 고에너지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겠지만 기술력 예산 제약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과시적 해군력과는 달리 실제로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하지 못해 국제적 체면을 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최초 실전 배치국이라는 타이틀을 무기 수출 외교 협상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 우위가 단순한 군사력 과시를 넘어 외교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한국에 협력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자국 연안 방어에 저비용 고효율 체계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의 레이저 전투함 개념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비칩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 제공하는 무기는 지나치게 비싸고 유지보수가 어렵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실전 검증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동시에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흔히 새로운 무기 기술이 공개되면 규제 압박을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한국이 지나치게 수출을 확대할 경우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압력을 넣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저지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한국의 답은 전략적 투명성 선택적 기밀입니다. 즉, 기술의 핵심은 철저히 보호하되 무기의 방어적 성격과 국제규범 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무기 수출 규정, 마서나우 어레인지먼트, 준수를 약속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무기가 공격적 목적이 아니라 수송로의 항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불필요한 제재나 견제를 피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술 경쟁이 촉발되면 결국 미국, 중국, 일본 모두 고에너지 무기를 앞다퉈 개발하게 될 텐데 한국은 상대적 우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한국의 우위는 단순한 지금 당장의 기술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군 융합 생태계 전체에서 나옵니다. 삼성이 SK의 반도체, 현대의 DSM의 조선이 전력 시스템, 한화의 LIG의 방산 솔루션, 그리고 국가 차원의 AI 네트워크 역량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합해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국은 폐쇄성, 일본은 의존성, 미국은 관료적 속도로 인해 이런 융합을 빠르게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최소 10년 이상 실질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국제규범이 시장 표준을 주도하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공개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함의 시작일 뿐 한국의 미래 비전은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지금은 2개의 레이저 포가 탑재된 전투함이지만 향후 발전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AI 기반 표적 관리의 완성도 제고입니다. 현재도 우선순위 분류는 빠르지만 더 고도화된 AI는 표적의 의도를 분석하고 다수의 전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주 자산과의 연동입니다. 이미 한국은 자체 정찰위성과 군용 통신위성을 운영 중인데 이를 레이저 전투함과 실시간 연결하면 해양이 공중 우주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향하는 건 단순히 방어 무기 체계가 아니라 일종의 글로벌 방공망이라는 얘기군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도 SM-3, 이지스, 차세대 레이저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우주 감시 체계와 연계한 무기 실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경쟁에서 계속 선도적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차별점이 속도와 융합입니다. 미국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절차와 관료주의 때문에 속도가 늦습니다. 중국은 수량으로 승부하지만 시스템 통합은 허술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종속적이라 독자적 혁신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군 협업과 산업 융합 구조 덕분에 빠른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AI 칩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하나의 전력 모듈, 현대중공업의 조선 플랫폼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화합니다. 이 생태계적 융합이 바로 한국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미래 전장에서의 활용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예컨대 2035년경 한반도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 교전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레이저 전투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진보된 네트워크형 다중 레이저 체계가 운용될 겁니다. 동해, 남해 이 제주 해협 곳곳에 배치된 레이저 전투함과 지상기지, 그리고 우주위성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AI는 수십 개 위협을 동시에 분류해 일부는 해상 레이저로, 일부는 지상 방공 체계로, 일부는 우주 기반 요격 체계로 분산 처리합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철의 방패, 아이언 실드가 한반도를 덮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2개의 포를 넘어 다중 플랫폼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만큼 중요한 건 윤리적 법적 문제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무차별적 사용이 민간 항로 위성 체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논란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무기규범 준수와 민간 보호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비전에서도 국제규범의 주도자가 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해양기구 IMO와 협력해 레이저 사용 안전 구역 규정을 제안하거나
온 차원에서 에너지 무기 운용 가이드라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규범적 주도권을 주면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국제 신뢰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